이라는 게 보조개 뜻이 흉터 비슷하게 보이면서 변형이 생깁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신경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왕규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경외과는 이제 뇌나 척수에 문제가 있는 질환들을 치료하는 그런 과인데요. 저는 소아신경외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아신경외과는 이제 애들에서 발생하는 뇌종양이나 척수종양 또는 뇌에 물이 차서 문제가 생기는 수두증, 그 외에도 이제 모야모야병 같은 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성인 신경외과와 달리 소아신경외과에서는 별도의 질환도 있고 또 같은 질환이라고 해도 소아의 특성을 감안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별도의 분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제가 국립암센터에서 근무를 하지만 이 질환은 암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선천성 기형 범주에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이제 소아신경외과 영역에서 비교적 흔히 접하는 그런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천성 천미부 피부 함몰, 흔히들 딤플이라고 그러죠. 엉덩이 그 사이에 그 깔때기처럼 피부가 폭 패이는 그 질환이라고 얘기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현상입니다. 원래 딤플이라는 게 보조개 뜻이거든요. 보조개가 있다고 해서 질환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 보조개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사실은 그 딤플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딤플이 있으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딤플이 있는 아기들 중에서 아주 일부지만 그 소수에 해당하는데 그런 아기들이 척수 끝부분, 말단부에 선천성 기형이 동반이 돼서 그 중에 아주 일부는 누가 봐도 현재 증상이 없지만은 미리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해당이 될까?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근데 그 수는 굉장히 적어요. 전 인구의 한 5%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명 중에 1명이죠. 우리 광역버스를 타면은 한 40명 타잖아요. 거기 버스마다 2명이 멀쩡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흔하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척수 기형 때문에 뭔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제 딤플만 있지 않고 주변에 혹이 있다든가 뭐 혈관종 또는 담뱃불로 지진 것 같은 그런 흉터, 또 그 외에도 직장이나 학문, 비뇨 생식계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확률이 꽤 좀 올라가요. 그건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이렇게 좀 보고요. 그런 게 동반이 되지 않은 그런 그룹에서는 실제로 그 치료까지 요하는, 누가 봐도 이건 좀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 가지고요. 한 1000명이 오면은 그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 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딤플은 굉장히 흔한데 정작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위험군, 예를 들어서 주변에 혹이 있다든가 또는 혈관종이 있다든가 또는 그 담뱃불로 지진 듯한 그런 흉터, 동반된 그런 비뇨 생식계나 항문 직장의 그런 기형들,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는 게 좋고요. 그 외에는 이제 워낙 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그 소아과 선생님이나 다른 일반인 선생님들이 이거는 뭐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대개 따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분들도 사실은 좀 불안하시면 소아신경외과 진료를 권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건 괜찮을 것 같다 하면은 대개는 병원에 안 오셔도 될 거로 생각합니다. 딤플을 보면요, 1개월 남자 아기인데요. 이 딤플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밑으로 하면 이제 더 벌어지고 위로 하면 이렇게 더 좁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꽤 깊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깊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나 방향, 주변에 동반되어 있는 부수적인 소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요. 이거는 사실은 초음파를 권하지 않는 아주 좋은 딤플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담뱃불로 지진 듯한 그런 흉터 비슷하게 보이는 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초음파를 하고 실제로 안에 뭔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더 올라가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좀 판단을 받는 게 안전하실 겁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은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거, 그건 이제 적극적으로 진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딤플만 있는 경우에, 딤플만 있는 경우에는 딤플이 꽤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골을 벗어나서 바깥에서 보일 정도, 또는 딤플의 방향이 위를 향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딤플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아주 드물게는 딤플이 척추 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수가 있어요. 굉장히 드뭅니다. 선천성 피부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분비물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빠른 수술을 요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요합니다. 아주 기본적으로는 잘 모르는데요. 이제 척추뼈 끝하고 그 근처에 있는 피부하고 섬유 조직이 짧게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게 왜 생기느냐? 그건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딤플이 발생하는 데는 부모님들 책임이 전혀 없어요. 이게 보조개 아니에요. 우리 얼굴에 보조개가 있을 때 부모가 만들어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책임져야 할 건 전혀 없고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이제 잘못된 정보, 사실 이제 초음파는 뭐 무해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무해하지 않아요. 초음파 자체는 무해할지 몰라도 초음파 검사를 해가지고 잘못 판단을 해서 쓸데없는 수술을 하고 쓸데없는 검사를 하는 거는 무해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그런 판단, 잘못된 그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에 의존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하는 거, 그게 오히려 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거고요. 딤플 자체, 만들어졌다는 거, 딤플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 자체에는 전혀 뭐 자책감 같은 거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를 다 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딤플의 그 생긴 모양에 따라서 이제 초음파를 권하고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는 거는 딤플 부위를 보는 건 아니고 척수 끝 부위하고 그 근처를 봐서 기형이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고요. 딤플만 있는 경우에는 흔히 있는 이상은 척수가 너무 밑에 위치를 하고요. 또 이제 척수가 뾰족하게 끝나면은 그 밑에 종사라는 섬유 조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가느다란 실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 실사자를 쓰는데요. 이제 그게 과도하게 두껍지 않은지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게 두꺼워져서 척수를 잡아당기는 현상, 그걸 이제 종사비후, 넓은 범위에서는 척수 견인 또는 척수 결박의 일부인데요. 그런 게 있나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모든 딤플을 초음파를 한다는 거는 그건 좀 타당하지 않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딤플은 굉장히 많은데 정작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모든 딤플 아기들한테 초음파를 한다는 건 매우 낭비적인 거고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초음파 검사의 기준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그런 검사 기준이 있는데요. 그렇게 맞춰서 실제로 초음파를 하면은 그래도 거의 대부분 정상이에요. 근데 일부 뭔가 좀 해줘야 하는 애들이 조금 나옵니다. 초음파는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고, 또 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해서 야 이게 뭔가 있나 보다,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아주 소수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음파는 우리 등을 만지면은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럼 요 사이의 공간에 초음파가 들어가면서 그 정보를 종합해서 보는 검사거든요. 두꺼워지면은 사이가 좁아져 가지고 초음파가 별로 들어가질 못해요. 근데 아주 어렸을 적에는 요게 뼈가 되지 않고 물렁뼈 형태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초음파가 통과가 잘 돼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서만 가능한 검사예요. 너무 어리면은 낳자마자는 피부가 다 쭈글쭈글하잖아요. 그래서 딤플이 좀 과장돼 보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문제는 좀 어정쩡한 소견이 나오면은 또 해야 해요. 그래서 대개는 3개월 지나서 초음파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뼈가 형성이 많이 되면은 초음파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개 6개월 이전에는 하는 걸 권하고 있고요. 한 8, 9개월 지나면은 거의 제대로 된 영상을 얻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미 이 안에 내용은 다 아는데 몇몇 그 포인트만 좀 그 알고 싶다. 그런 경우엔 국한에서 8개월, 9개월 후에도 가능은 한데 처음부터 전체적인 윤곽을 좀 알고 싶다 하는 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딤플만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종사비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수가 끝났는데, 뾰족하게 끝났는데 그 끝에 달려있는 실, 이런 게 두꺼워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아기가 엄마 배 안에서 척수도 이제 만들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만들어질 때 그 원래 재료는 뼈 끝까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끝이 점점 뼈에 상대적으로 볼 때는 끝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빈 자리에 종사를 만들어요. 물론 이제 설명은 이제 간단하게 드리는 거죠. 물론 복잡하지만. 근데 이 종사가 두껍고 질기면 올라가는 걸 방해하거든요.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사 견인 또 종사 결박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꾸 잡아당기는 거예요. 아기는 계속 이제 태어나서 키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척수 끝에 기능장애가 생길까 봐 그래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아주 뚜렷하고 현저하면은 이게 뭐 섬유조직이니까요. 끊어주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딤플만 있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드물게 가능하지만은 대부분 뭔가 있다 하면은 종사 비후가 되는데요. 치료를 해야 할 정도인지 그걸 이제 보는 검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잠깐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요. 여기 이제 초음파인데요. 이게 머리 쪽이고 이제 엉덩이 쪽이고 이게 등이고 배다. 이게 엎드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척수가 조금 두꺼워지다가 끝이 뾰족하게 끝나요. 연필 기계로 깎으면 뾰족하게 끝나잖아요.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빗살 무늬처럼 보이는 건 신경 다발이에요. 근데 요 안에 가느다란 종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워낙 가늘어가지고 여기서 구별이 잘 안 돼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종사가 두꺼워진 거예요. 이 종사가 이렇게 두꺼워지면은 신경 다발하고 구별이 되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저걸 두께를 재요. 2mm까지를 정상 범위라고 하고요. 그걸 넘나 이렇게 보고요. 끝난 위치도 이제 정상 범위가 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정상 범위는 통계적인 개념이에요. 그걸 벗어나면 증상이 생긴다. 그건 아닙니다.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지.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은 조금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아주 많이 벗어나면은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아주 두꺼운 경우에는 이런 이제 종사를 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척수 끝에 기능장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척수 끝에서 하고 있는 배뇨, 배변 기능, 또 그거보다 조금 더 위에 위치하지만 발목의 힘, 이런 관련된 증상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아기 때 이제 대변 보는 거는 워낙 변비설사가 많아가지고 의미가 없고요. 이제 소변이 중요한데 아기들이 아무리 어려도 소변을 모으고 있는 동안은 소변을 흘리지를 않아요. 근데 그런 기간에도 요실금처럼 흘린다든가 또는 소변 방광에 이렇게 모으면 거의 다 비워야 하는데 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뇨량이 줄면서 대신 그 조금씩 자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기저귀가 젖는 그런 배뇨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발목은 발목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 왼쪽 차이가 되게 나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힘 쓰는 게 좀 차이가 나고요. 또 아기들은 근육 힘의 불균형이 오면은 뼈 성장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변형이 생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육 힘이 약해지고요. 그리고 그 근육의 그 불균형 때문에 변형이 동반될 수 있고 이런 증상들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영상의학적인 그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증상이 생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많이 벗어날수록 증상이 생길 확률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무관하진 않고요. 조금 벗어난 경우에는 저는 수술을 오히려 말리는 그런 쪽이에요. 물론 소위 영상에서 정상 그룹보다는 증상이 생길 확률이 올라가긴 하지만 그 정도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과도한 예방적인 수술을 필요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많이 벗어난 경우에는 그 증상이 생길 확률이 꽤 높아지면 수술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죠. 그건 이제 그 보호자들하고 좀 상의를 하는데요.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올라가는 경우에는 물론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하지 않고 추적 검사를 해서 증상이 생기면은 그때 수술한다. 이것도 하나의 선택에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그 추적하는 검사라는 거는 뭐 초음파 MRI 한다는 건 아니고요. 신경검사, 외래에서 만져보고 두들겨보고 하는 정도, 거기에 어린 경우에는 잔뇨검사 정도, 그렇게 뭐 6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또 좀 그 위험한 시기가 지나면은 뭐 1년, 2년에 한 번 정도 보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증상이 없던 환자가 생길까봐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게 섬유조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얇아지진 않아요. 이제 수술 자체는 종사비우에 대한 수술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굉장히 그 절개도 좀 짧고요. 뼈를 제거하는 부분도 굉장히 작고 수술 합병증이 높지 않은 그런 수술에 속하는데요. 다만 이제 어린 나이에 수술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린 나이에 수술하면은 마취가 좀 조심스럽고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그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런 부분이 있지 수술 자체는 비교적 신경외과에서 하는 수술 중에는 위험도가 높지 않은 그런 수술에 속합니다. 많이 두꺼운 경우에는 그 증상이 없어도 수술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정도면 좀 경과를 봐도 되겠다 하는데 수술 쪽으로 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의사들은 방어 진료를 하다 보니까 좀 나쁜 쪽으로 얘기했는데 경과가 좋다고 하면 따지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좋은 쪽으로 얘기했다가 나쁜 결과 나오면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나쁜 쪽으로 얘기하고 또 수술 쪽으로 가고 이런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증상이 생겨서 수개월 내에 뭐 심지어는 한 1년 정도 돼서 수술을 해도요. 잘 돌아오는 걸로 제가 전공의 할 때 그 옛날 때부터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종사에 이제 지방 조직이 조금 들어가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종사 지방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거 말고 정말 그 종사 부분에 이제 지방이 꽉 차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요천추부 지방종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증상이 생긴 뒤에 수술을 하면은 이 경우보다는 예후가 좀 좋잖아요. 그걸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잘못 와전된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이런 거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여기 암센터에는 유방이나 암 때문에 죽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그러면 수유가 끝나면 유방 다 띱시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대개는 그게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기느냐, 또 생겼을 적에 얼마나 위중하냐, 또 증상이 생겼을 적에 그게 회복이 되느냐, 이런 것 잘 저울질 해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요. 딤플에 관련된 종사 비후의 경우에는 과도한 예방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저히 불안해가지고 못 살겠다. 애가 증상이 생기는데 내가 모르고 지나가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보호자들이 시달리면서 오히려 보호자병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그 요소가 있지만은 적어도 정상 범위, 2mm 이내라든가 또 정상 위치에 있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수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초음파를 했는데 꼭 MRI를 해서 좀 더 뭔가를 알아내는 경우는 굉장히 적어요. 초음파 검사로 상당 부분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술 직전에는 보다도 정확한 해부학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MRI를 권하죠. 아주 드문 경우에는 이런 종사 비후가 아닌 보다 복잡하면서도 다른 질환과 좀 구별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MRI를 하는데요. MRI는 재워야죠. 그리고 가격도 좀 비싸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합니다. 특히 그 진정에 따르는 그 아기의 부담도 꽤 있어가지고요. 무시할 수 없거든요. 뭔가 좀 깨름직한데 좀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은 그게 아주 심각한 게 아니면은 만약에 이러이러한 증상이 의심이 되면은 그때 가서 찍자 하고 그런 증상들을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런 게 혹시 의심이 되면은 그때 MRI 찍자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MRI를 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그 한간에는 제가 보기에는 MRI가 그리 필요치 않은데 권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MRI 권한다고 해서 그렇게 중하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재발할 여지는 있어요. 근데 그 10% 이내고요. 굉장히 드뭅니다. 개인적으로 재발한 예가 한 케이스 있어서 다시 수술을 해서 좋아진 그런 일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빈도는 매우 낮고요. 수술을 한다고 해서 경과는 매우 좋은 편이지만 아주 드물게는 재발도 가능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딤플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최근에 생긴 건 아니거든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아마 지금 아기들의 할머니 세대, 부모님들 말고 할머니들,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셨어요. 그런데도 별 문제 없이 잘들 사셨고요. 정말 주변에서 딤플 환자 중에서 뭐가 잘못됐다 하면 굉장히 드뭅니다. 최근에 와서 갑자기 여기에 대한 그 진료가 굉장히 늘고요. 초음파도 좀 과도하게 시행하고 심지어 MRI까지 이렇게 시행하는 현상이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의학 정보는 잘못된 것들이 인터넷에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과도하게 좀 위중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많고요. 물론 이제 위중하다고 해야 관심도도 좀 끌고 그런 일종의 공포 마케팅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 시청자들이 정보의 그 소스가, 정보원이 정확한지 믿을 만한지 그걸 좀 신경을 쓰면서 봐야 할 일이 더 커졌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국립암센터가 그런 면에서는 특히 암 분야에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불안하시고 좀 믿을 만한데 어디 없나 그런 게 찾을 때 권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드린 말씀 중에도 혹시 좀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댓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되는 데까지 답을 드리겠습니다.